시장에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트레저리는 실패한 실험이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결국 이더리움 트레저리는 실패가 아니라 이더질라는 실패가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왜 같은 이더리움 트레저리인데 이더질라만 이렇게 빠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지난 2월 18일 SAC 공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이더질라 보유 물량을 전량 매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유 주식 영주, 의결권 0%, 2025년 8월에 지분 7.5%로 약 1150만 주를 취득했으니까 불과 4개월 만에 전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트레저리는 실패한 실험이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피터 틸이 이더질라를 팔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체가 실패했다고 결론 짓는 건 논리적으로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데이터로 답을 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의 대표 주자인 스트래티지와의 비교, 이더리움 트레저리 3사 간의 실적 차이, 기관 투자자들의 실제 자금 흐름,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측근인 하워드 러트닉의 가족 기업이 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레저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까지 숫자가 말해주는 팩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점부터 잡아야 합니다. 이더리움 트레저리가 실패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적절한 비교 대상은 당연히 비트코인 트레저리의 대장주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 쪽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6일에 약 12만 6천 달러대로 정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6만 5,500달러죠. 정고점 대비 약 48% 하락한 상태입니다. 같은 시점에 스트래티지 주가는 약 360달러였고 현재 약 130달러, 하락률은 63%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초과 괴리율이라는 겁니다.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이 48% 빠졌는데 스트래티지는 63% 빠졌으니까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보다 약 15%에서 16% 더 빠진 거죠. 이게 비트코인 트레저리의 초과 괴리율입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 쪽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2025년 8월 22일에 장중 최고 4,9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약 1,930달러, 하락률은 약 61%입니다. 같은 날 비트마인의 주가는 53.49달러였고 현재 약 20달러, 하락률은 약 63%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더리움은 61% 빠졌고 비트마인은 63% 빠졌으니까 초과 괴리율은 약 2%에서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스트래티지의 15%에서 16%와 비교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비트마인이 스트래티지보다 오히려 기초자산 대비 선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트레저리가 비트코인 트레저리보다 더 망했다라는 주장은 이 숫자 앞에서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를 비롯한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초자산 하락 시 주가가 더 크게 빠지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비트마인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더리움 가격과의 괴리가 작은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주요 3사의 성적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이더리움 정고점인 8월 22일입니다. 비트마인은 앞서 봤죠. 이더리움 대비 초과 괴리 약 2%에서 4%입니다. 이제 샤프링크를 보시죠. 당시 주가 20.87달러, 현재 약 6.66달러, 하락률 약 68%입니다. 초과 괴리가 약 7%입니다. 그리고 피터 틸이 전량 매각한 이더질라는 당시 주가 33달러, 현재 약 3.2달러, 하락률 약 90%, 초과 괴리 약 28%에서 29%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황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과 거의 같이 움직인 반면 이더질라는 이더리움 하락폭의 거의 1.5배 수준으로 추가 하락한 겁니다. 피터 틸이 왜 이더질라만 전량 매각했는지 이 숫자가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같은 이더리움 트레저리인데 이더질라만 이렇게 빠졌을까요? 첫째는 패닉셀입니다. 이더질라는 2025년 10월에 4천만 달러, 12월에 7,45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시장에 매도했습니다. 전환 사채 상환을 위해서였죠. 보유하던 이더리움을 하락장에 던진 겁니다. 둘째, 이더리움 보유량이 급감했습니다. 한때 10만 개 이상을 보유했던 이더질라는 현재 약 7만 개까지 줄었습니다. 셋째, 사업 방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원래 바이오텍 기업이었다가 이더리움 트레저리로 전환했고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RWA 토큰화로 피벗했습니다. 제트엔진리스 토큰화,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 매수. 2025년 8월에 약 5억 6천만 달러를 조달하며 출발했는데 불과 4, 5개월 만에 전략을 바꾼 겁니다. 결국 이더질라의 문제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사의 실행력과 재무관리 실패로 판단됩니다. 이 구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주가가 빠졌다는 건 시장의 단기 심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13F 공시 데이터를 보면 기관들이 실제로 이 하락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왜 기관들은 이더리움 ETF가 아니라 트레저리 기업 주식을 사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기관, 특히 연기금이나 은행, 보험사는 내부 규정상 암호화폐 현물이나 ETF를 직접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레저리 기업은 일반 주식이니까 기존 증권 계좌로 매수가 가능한 거죠. 암호화폐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통로인 셈입니다. 자, 이제 비트마인의 2025년 4분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비트마인의 포지션을 보고한 기관 수가 전분기 약 350개에서 420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보유한 총 주식수는 약 1억 329만 주에서 1억 6,370만 주로 약 60%가 증가했습니다. 4분기 동안 비트마인 주가가 48%나 빠졌는데 기관들은 오히려 보유량을 60% 늘린 겁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상위 11개의 기관이 전부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전부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약 26%를 늘려서 1210만 주, 금액으로는 약 3억 3천만 달러 보유로 비트마인의 최대 기관 보유자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27%를 늘려서 940만 주, 블랙록은 166% 증가해서 905만 주, 골드만삭스는 588% 증가해서 775만 주, 뱅가드는 6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은행권의 움직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68%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왕립은행 RBC, 시티그룹, B&I 멜론 전부 비중을 늘렸고요. 일본계 대형은행인 스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도 비중을 늘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행권은 투기적 포지션을 잡는 곳들이 아닙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심사를 거쳐야 매수가 가능한 곳들이죠. 그런 곳들이 하락장에서 비중을 확대했다는 건 단기 가격이 아니라 중장기 구조에 베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한 곳만 따로 뽑아서 볼 필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캔터 피츠제럴드입니다. 이 기관의 비트마인 관여는 단순한 주식 매수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보유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캔터는 비트마인을 약 140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3,800만 달러, 원화로 약 520억 원입니다. 전분기 대비 약 104% 증가, 약 72만 주를 추가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캔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3%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1%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단일 종목의 1%를 넘는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확신이 들어간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실제 캔터의 평균 비중을 계산해보면 대략 0.48% 정도이니까 1.13%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거죠. 특히 상위 홀딩 종목들인 엔비디아가 16.66%, 스트래티지가 10.99%인 걸 감안하면 의미 있는 비중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캔터가 단순히 비트마인 주식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관은 비트마인과 다층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첫째, 캔터는 비트마인의 자사주 매입 에이전트입니다. 2025년 7월에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비독점 에이전트로 계약했습니다. 쉽게 말해 비트마인이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살 때 그 오더를 직접 처리하는 곳이 캔터라는 거죠. 둘째, ATM 주식 발행 에이전트이기도 합니다. 비트마인의 주식 발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의 규모, 타이밍, 시장 수요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셋째,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도 게시했습니다. 2026년 1월 5일에 비트마인을 오버웨이트 등급으로 목표가 $39를 제시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캔터는 비트마인의 자사주 매입 오더를 직접 처리합니다. ATM 주식 발행도 직접 운영합니다. 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건 비트마인의 자금 조달 계획, 자사주 매입 타이밍, 주식 발행 규모와 수요 같은 내부 소식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 맥락이 한 겹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놓으면 캔터의 행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캔터는 현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의 가문 기업입니다. 러트닉은 상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CEO 자리를 아들에게 승계했지만 이 기업과의 이해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캔터가 크립토 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2023년부터 테더, 즉 USDT 국채 포트폴리오의 수탁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 캔터라는 거죠. 둘째, 25년 4분기 보고 기준 캔터의 최대 보유 종목 중 하나가 비트코인 트레저리인 스트래티지입니다. 4분기에만 $11억 추가 매수했습니다. 셋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트레저리인 비트마인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트레저리, 이더리움 트레저리, 스테이블코인, 크립토 시장의 주요 축 3곳에 전부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정부 내에서 암호화폐 국가 비축 자산 정책과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자기 가문의 기업이 크립토 시장 전반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 서한을 통해 이해 충돌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유죄 판결은 없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러트닉 장관의 도덕성을 판단하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팩트죠. 러트닉은 원래 재무장관 후보였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 구성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스컷 베센트와 경합을 벌일 정도로 핵심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베센트는 현상 유지형 인사이고 러트닉이야말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이라며 러트닉을 공개 지지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재무장관은 베센트에게 갔지만 트럼프는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임명하면서 관세와 무역 어젠다를 이끌 것이라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러트닉은 내각에 오기 전부터 트럼프 2기 대선 전환팀의 공동의장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핵심 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미국 상무장관의 가문 기업이 크립토 트레저리에 이 정도 수준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장관이 관세, 무역, 암호화폐 정책 핵심의 추진자라는 사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이라는 사실, 논란의 당부를 떠나서 이 구조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더리움 트레저리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괴리율과 기관 자금 흐름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비트마인이 왜 이더리움 트레저리의 대장주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트마인은 전 세계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한 단일 주체입니다. 기관이나 기업 수준이 아닙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까지 전부 포함해서 1위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보유량 약 442만 개로 전체 공급량의 약 3.66%를 한 기업이 들고 있는 거죠. 아직 목표인 5%를 다 채우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엄청난 수량이면 틀림없습니다. 둘째, 전 세계 단일 기간 최대 스테이킹입니다. 비트마인이 스테이킹 중인 이더리움은 약 287만 개로 금액으로 약 $62억 상당입니다. 이건 전 세계 어떤 단일 기관보다 많은 물량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반이라는 자체 밸리데이터 네트워크를 2026년 1분기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게 가동되면 스테이킹 수익 구조가 더 강화됩니다. 셋째, 부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과 비교하면 바로 와닿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결국 하락장의 부채 부담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더질라는 더 극단적이었죠. 전환사채 상환 기한이 다가오자 하락장에서 이더리움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게 90% 가까운 폭락의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부채가 있으면 하락장에서 팔아야 합니다. 선택지가 없는 거죠. 비트마인은 부채 대 자기 자본 비율이 0%입니다. 말 그대로 제로 부채인 거죠. 현금만 약 7억 달러 들고 있고 그 현금도 머니마켓 펀드에서 연 3.5%에서 3.9%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톰리는 이 점을 직접 강조하면서 비트마인은 부채 약정이나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해야 할 압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트마인은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 비트마인은 미스터 비스트의 비스트 인더스트리즈에 2억 달러, 원화로 약 2,750억 원의 규모를 투자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4억 6,600만 명, 월간 조회수 50억 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죠. 미스터 비스트는 지난 2월 9일 10대와 Z세대를 타겟으로 한 핀테크 앱 스텝을 인수했습니다. 700만 명의 기존 유저를 가진 금융 서비스 앱이고 발표 직후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까지 올랐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본인이 직접 나는 어렸을 때 투자나 신용관리, 돈 관리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스텝과 손을 잡는 것이다 라고 밝혔고 미스터 비스트 파이낸셜이라는 상표 출원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크립토 거래소 서비스, 소비자 대출까지 포함된 출원 내용이죠. 그리고 불과 며칠 전 비스트 인더스트리즈의 CEO 제프 하우젠볼드가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더리움의 팬이고 디파이 움직임이 소비자에게 가져다주는 접근성, 민주화, 낮은 자본 비용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톰리는 지금의 찰스 슈왑의 시작은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기관이었고 블랙록이 X세대, 로빈후드가 밀레니얼 세대의 것이었다면 비스트는 Z세대와 알파세대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으로 성인이 되어 투자 시장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더리움 쪽에 서 있다는 겁니다. 네, 이더질라는 실패했습니다. 주가 90% 하락, 패닉셀, 사업 방향 반복 피벗, 그리고 피터 틸의 전략 매각.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마인은 건재합니다. 이더리움 대비 추가 괴리율 2에서 4%로 스트래티지의 15%에서 16%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주가가 48% 빠지는 동안 보유량을 60% 늘렸습니다. 전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관이면서 전 세계의 최대 단일 기관 스테이커입니다. 결국 이더리움 트레저리는 실패가 아니라 이더질라는 실패가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이더리움이 떨어지면 트레저리 기업도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스트래티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가졌는가, 그리고 기관들이 실제로 어떤 기업에 돈을 넣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